매달 25일은 변은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송금을 하는 날이었다. 합정 동아파트 거실에는 메인 조명이 꺼져 있었고 통유리 창 너머로 스며드는 서울의 야경 불빛만 이은은하게 맴돌고 있었다. 은서는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임신한 무거운 배가 골반을 짓누르고 있어 뻐근한 허리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스마트폰 화면이 차가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스마트 뱅킹 앱을 열었다. 6자리 이체 비밀번호를 눌렀다. 수취인은 강순옥, 이체 금액은 350만 원.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는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안내 메시지가 떴다. 은서는 그 숫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볍게 화면을 껐다. 이 돈에는 시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의 1인 실입원비와 특수간병비, 시어머니 강순옥의 이번 달 생활비, 그리고 신우이의 2아이가 다음 달에 다닐 영어 학원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3년. 꼬박 36달 동안 매달 25일이면 이 돈은 어김없이 은서의 계좌에서 빠져나가 시댁이라는 밑빠진 독으로 흘러들어갔다. 은서는 이 아파트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이 집은 그녀가 결혼 전 뼈 빠지게 일하며 동물병원을 운영해야 한 푼두푼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산 집이었다. 등기부등 본에는 오직 그녀의 이름 석자만 적혀 있었다. 4년 전 그녀가 준혁과 결혼할 때 과천 애낡은 집에 살던 준혁의 부모님은 아들을 지원해 줄 돈이 단 한 푼도 없었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준혁을 이 합정동 아파트로 들어오게 했다. 그때의 그녀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누가 집을 해오든 누가 더 많이 부담하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첫 1년은 정말 그녀가 상상했던 대로 평온했다. 그 깊은 밤 귀를 찌르는 듯 한전화벨 소리가 모든 것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시아버지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다. 은서는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코를 찌르던 그 소독약 냄새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시아버지가 실려 나왔을 때 온몸에는 수많은 관이 꽂혀 있었고 의사는 두꺼운 동이서 뭉치와 진료 비청구서를 들고 아주 빠른 속도로 병세를 설명했다. 전신마비가 와서 장기적인 전문간 병이 필요하며 앞으로 들어 갈제 활치료비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응급실 문 앞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 강순옥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아이고 아이고 통곡을 했고 그 소리는 텅 빈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아이고, 일을 어째.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준혁아, 내 월급으로는 병원 비도 턱도 없는데 일을 어쩌면 좋냐. 은서는 남편이 떨리는 어깨를 보고 이어서 숨이 넘어가도록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다가 가준혁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러고 능고개를 돌려 강순옥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요양병원 병원비랑 생활비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강순옥이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핏발이 선 눈으로 은서를 베이 바라보더니 이내 은서의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으며 무서울 정도로 힘이 셌다. 은서야. 강순옥의 목소리는 떨렸고 굵은 눈물 방울이 은서 이 손등위로 뚝뚝 떨어졌다. 내가 살다 너같이 착한 며느리는 본 적이 없다. 걱정 마라. 앞으로 내가 널 내친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마. 우리 준혁이가 널 만난 건전생의 나라를 구해서 그런 거야. 준혁도 자리에서 일어나 은서를 품에 와라 끌어안았다. 그의 눈물이 은서의 목 덜미를 적셨고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고마워, 은서야. 그리고 미안해. 내가 앞으로 진짜 더 잘할게. 죽어라 너한테 잘할게. 그 순간 은서는 남편의 체온을 느끼고 시어머니의 다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겁기는커녕 오히려 집안의 기둥으로 서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이 가정의 평온을 지켜주고 남편이 감사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그것이 서로를 의지하는 시작인 줄만 알았지. 자기 손으로 직접 채운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굽없는 단화를 신고 직접차를 몰아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임신 주수가 찰수록 그녀의 움직임은 점점 더 둔해졌다. 진료실에 도착 해막의사 가운으로 갈아입었을 때
동업자인 김 원장이 들어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루이보스티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변 원장님, 배가 이렇게 남산만한데 무리해서 진료 보지 마세요. 뒤에 잡힌 수술 몇 건은 제 가다 맡을 테니까 원장님은 원장실에서 서류나 좀 보시든 가아의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김 원장은 은서의 퉁퉁 부은 발목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린 채 말했다. 괜찮아요. 아직 버틸만해요. 출산 휴가는 내정 1일주일 전쯤에나 들어갈까 생각 중이라서요. 지금 진료 볼 수 있을 때 한 건이라도 더 봐야죠. 은서는 희미하게 웃으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김 원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다. 은서는 책상 앞에 앉아 병원의 매출장부를 열었다. 지난 몇 년간 병원의 평판이 좋아지면서 수입은 꽤 짭짤했다. 하지만 그 큰 돈은 그녀의 손에 물새가 없었다. 매달 정산을 마치고 시어머니에게 뭉칫돈을 보내고 나면 남은 돈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그리고 부부의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다. 뱃속 이야기가 그녀를 콩콩 차고 있었다. 은서는 스마트폰을 들어 쇼핑 앱을 켰다. 장바구니에는 임산부복 몇 벌 과학이침 대용 침구 세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화면 하단에 뜬 12만 원이라는 총결제 금액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결제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머뭇거렸다. 어젯밤 방금 이체했던 3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 개심 호흡을 한번 하고는 아기 침구 세트를 장바구니에서 조용히 빼버렸다. 가장 저렴한 임산부복 2벌만 남겨둔 채 결제 버튼을 눌렀다. 저녁이 되어 준혁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는 서류 가방을 현관 신발장 위에 툭 던져놓고 양복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친 뒤 주방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은서가 막 데워 놓은 찌개와 밑반찬 몇 가지 가차려져 있었다. 준혁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더 먹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익숙하게 개인 방송 유튜브를 틀고는 화면을 보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은서는 그 이맞은 편에 앉아 밥을 조금씩 떠먹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중소기업 기획실에서 일하는 준혁의 월급은 딱 평범한 직장인 수준이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요양병원비가 얼만지, 어머니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은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마치 경제적인 압박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구경꾼처럼 아내가 지어놓은 안전 한 울타리 안에서 안락함을 누리고만 있었다. 준혁 씨. 은서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그를 불렀다. 준혁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건성으로 하고 대답했다. 다음 달부터는 아기방도 슬슬 꾸며야 하고 병원도 조만간 출산 휴가에 들어가면 수입이 좀 줄어들 것 같아. 이번 달 생활비는 짜기가 먼저 좀 내줄 수 있어? 반찬을 집으려던 준혁이 젓가락질이 멈칫했다.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뒤집어 놓으며 표정이 눈에 띄게 부자연스러워졌다. 그게 은서야. 내 이번 달 월급은 며칠 전에 회식비로 좀 긁고 자동차 보험 요갱신할 때도 돼서 남은 게 별로 없어. 그는 은서의 시선을 피하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당신 병원 배당금 나오는 거 있잖아. 일단 그걸로 먼저 쓰자. 내가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줄게. 은서는 그를 비히 바라보았다. 내 배당금 어제 당신 어머니한테다 보냈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내 뱉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 말을 해봤자 준혁은 그저 우리 마누라 고생 이만내 한마디로 대충 얼버무릴 것이 뻔했다. 그가 집안 돈이 다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저 아내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이 상황을 모른 척 묵인하는 것이 본인에게 너무나도 편안했기 때문이었다. 은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그릇을 들어 다시 밥을 먹었다. 주말 아침 은서가 아직 늦잠을 자고 있을 때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단잠을 깨웠다. 그녀는 불룩한 배를 안고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가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시누이 하수정이 서 있었다. 한 손에는 5살 배기 큰 딸의 손을 잡고 품에는 3살 배기 막내 아들을 안고 있었다. 수정은 오늘갓 출시된 신상 실크 원피스를 쫙 빼입고 풀 메이크업을 한 채였고 그녀에게서는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언니? 수정은 은서를 보자마자 품에 안고 있던 아들을 집 안으로 쑥 들이밀고는 큰딸이 등도 앞으로 떠밀었다.
오늘 가맹점 오픈 행사가 있어서 도저히 짬이 안 나지 뭐야. 이사고 뭉치들 좀 부탁할게. 아가씨, 오늘 주말이잖아요. 서방님은 식당 안 나가셨어요? 은서는 이미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거실로 뛰어나갈 채비를 하는 두 아이를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어머, 그이는 오늘 다른 프랜차이즈점 주들만 나러 가서 더 바빠요. 언니 어차피 집에서 쉴 텐데 좀 봐줘요. 저녁에 바로 데리러 올게요. 수정은 따발총처럼 말을 쏟아내며 은서가 거절할 틈조차 주지 않고 휙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나 진 짜지각하겠다. 먼저 갈게요, 언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버렸다. 은서는 현관에 선 채로 벌써 거실의 서랍장을 다 뒤집어 엎고 있는 두 아이를 보며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수원으로 시집간 수정이 남편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수정은 씀씀이가 엄청나게 해퍼서 명품 가방이며고 급 화장품을 딸고 살았다.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식당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아이들을 친정으로 떠넘기곤 했다. 은서는 문을 닫고 한숨을 푹 쉬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라도 내어주려 주방으로 향하려는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시어머니 강순옥이었다. 은서야, 수정이가 애들 맡기고 갔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순옥의 목소리에는 그게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다. 네, 어머님. 아가씨 방금 나갔어요. 그런데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허리도 뻐근하고. 아이고, 임산부가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니? 자꾸 움직여 버릇해야지. 강순옥은 은서의 말을 땅칼에 잘랐다. 나는 오늘 아버님 보러 요양병원 가 봐야 해. 간병인 말로는 요 며칠 소화가 잘 안 되신다 하니 내가 가서 딱 지켜봐야지. 내가 도무지 애들 볼 시간이 안 나니까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집에서 애들 좀 봐라. 어차피 집에서 노는 김에. 어머님, 저 다음 주에 다시 병원 출근도 해야 하고. 알았어. 나 지금 나가봐야 해. 버스 놓치겠다. 강순옥은 은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수화기에서는 뚜뚜하는 통화 종료 음만 들려왔다. 은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거실에서는 5살 쪽 핫딸이 벌써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각티슈를 모조리 뽑아 바닥에 흩뿌려 놓고 있었다. 3살 조카는 장난감 자동차를 쥐고 텔레비전 장식장을 퍽퍽 내리치고 있었다. 은서는 다가 가허리를 굽혀 바닥에 널브러진 휴지를 주워 담았다. 뻐근한 허리 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그녀는 테이블 모서리를 짚고 멈춰서 서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 쥔 휴지 뭉치를 내려다보니 3년 전 응급실 복도에서 자신의 손을 부여잡고 친딸처럼 아끼겠다던 강순옥이 얼굴이 떠올랐다. 친딸. 강순옥이 진짜 친딸은 지금 고급 실크 원피스를 빼입고 비싼 향수를 뿌린 채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가짜 친딸은 지금 임 57개월의 무거운 배를 안고 자기가 피땀 흘려 산 이 집에서 다른 사람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고 은서의 배는 남산만해졌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자 두 다리에 부종이 심해져 원래 신던 신발은 발 뒤꿈치도 들어가지 않았다. 매일 한 사이즈 큰 슬리퍼 만질질 끌고 다녀야 했다. 밤에는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툭하면 깼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두 손으로 침대를 짚고 끙대야 겨우 무거운 몸을 돌릴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수정이 전화가 시어머니에게 걸려왔고 이어서 강순옥이 전화가 은서에게 걸려왔다. 은서야. 강순옥 이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왠지 모르게 당당했다. 다음 주 가수정 이내 부부 결혼 3주년이라 둘이서 동남 아로 휴가 좀 다녀오겠단데 패키지 여행을 끊어놔서 일주일 정도 다녀올 거라네. 은서는 소파에 앉아 허리 뒤에 쿠션을 받치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애들도 맨날 식당 애매 달려 사느라고 생인데 이럴 때가 서바람 좀 쐬고 오는 게 맞지. 근데 애들 봐줄 사람이 없잖니? 강순옥은 잠시 말을 끊더니 마치 업무짓이라도 내리듯 툭 내뱉었다. 내 생각엔 너 요즘 병원도 잘 안 나가고 집에 서쭉 쉬고 있잖아. 내가 와서 며칠 애들 좀 봐라. 나 혼자 서구 어린 것들 둘을 어떻게 다 보겠니? 나는 매일 요양병원 가서 내시 아버지 수발도 들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은서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머님. 은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주 또렷했다.
저 지금 임신 7개월이에요. 산부인과에서 태반 이치가 좀 낮다고 최대한 누워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어린애들 둘을 돌보는 건 제 체력으로도 저 희물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아가씨한테 애들은 수원에 두고 단기 베이비시터라도 부르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눈 죽은 듯한 정막이 흘렀다. 5초. 무려 5초라는 시간 동안 수화기에서는 강순옥의 씩씩거리는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알았. 강순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얼음장 같이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럼 내가 방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 그래, 내가 요즘 젊은 것들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니? 내 뼈 가부서져 안 늙은 내가 고생하고 말지. 딸깍. 전화가 아주 매몰차게 끊겼다. 은서는 까맣게 꺼진 화면을 내려다보다 가스마트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유리잔을 통해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시리도록 찼다. 저녁 8시 현관에서도 어락 비밀 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다.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는 냉장고로 곧 장직진의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내 들고는 고개를 젖혀 반병을 딴 숨에 벌컥벌컥 마셨다. 그리고 몸을 돌려 소파에 앉아있는 은서를 쳐다보았다. 오늘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더라. 준혁이 말투에는 건성으로 대충 넘기려는 태도와 함께 근한 원망이 섞여 있었다. 당신 요즘 갈수록 너무 유세 떤다고 그러시던데. 아니, 며칠 애들 좀 봐주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어차피 집에서 쉬면서 외구지 엄마 심기를 건드려? 엄마 혼자 아빠 병수 발드는 것도 벅찬데 마음까지 심란하게 만들어야겠어? 은서는 손에 쥐고 있던 유리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나무 테이블을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보았다. 준혁 씨가 보기에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린애들을 돌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해? 은서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고 억양의 높낮이조차 없었다. 준혁은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은서의 남산만 한 배를 훑고 지나가며 살짝 흔들렸다. 어머님은 내 몸이 불편한 걸 뻔히 아시고 심지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아시면서 나한테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하신 거야? 은서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당신은 남편이면서 나 대신 어머님한테 가서 은서 지금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안 된다고 변호해 줄 수는 없었던 거야? 준혁은 손에 든 빈 플라스틱 생수병을 빠직빠직 소리가 나게 찌그러뜨렸다. 그는 은서의 시선을 회피하며 돌아서서 쓰레기통에 생수병을 휙 던져 넣었다. 엄마가 그냥 말이라도 한 번 해본 거지. 하소연조마신 걸 가지고 진 짜당신 탓하는 것도 아니잖아. 준혁은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찔리는 마음을 큰 목소리로 덮어보려는 듯했다. 당신은 왜 맨날 다 마음에다 마두고 그래? 다들 살기 팍팍해서 그런 건데 그냥 좀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돼? 말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로 쾅 들어가 버렸다. 몇 초 뒤 서재에서 컴퓨터 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우스를 미친 듯이 클릭하는 딸깍딸깍 소리가 이어졌다. 은서는 소파에 앉아 반쯤 열린 서재문을 바라보았다. 문틈으로 새어 나온 불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선 을그었다. 그녀는 그 빛의 선이 마치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 같다고 생각했다. 자신과 이 집을 완벽하게 단절시키는 골짜기, 고립무원. 사면초가라는 단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의 머릿속에 이토록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줄곧 자신이 이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는 그저 이 집안 사람들이 밟고 올라서는 디딤돌에 불과했다. 디딤돌이 입을 열어 자신도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려 하자 모두가 그녀를 유난 떠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밤 11시 준혁이 샤워하러 들어가고 욕실에서는 쏴 하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스마트폰은 거실 소파 쿠션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은서가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소파 구석에서 갑자기 푸르스름 한 빛이 번쩍였다. 준혁이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며 연달아 지잉, 지잉 두 번의 진동이 울렸다. 은서는 다가가 스마트폰을 집어 바로 올려놓으려 했다. 그런데 그녀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테두리에 닿는 순간
잠금 화면에 뜬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눈에 들어왔다. 발신인은 엄마. 메시지 내용은 꽤 길어서 잠금 화면에 2줄 반 정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준혁아, 내 마누라가 매달 보내는 돈이 갈수록 턱도 없이 모자란다. 내 아빠 요양병원 비가 이번 달에 또 30만 원이나 올랐는데 내 생활비는 아껴 써야 할 판이다. 그 동물병원 장사도 잘 되면서 혹시 돈 뒤로 쓱 빼 돌리고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각이 회봐서 계속 내 좀 떠봐라. 은서의 손가락이 허공에 멈췄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샤워기 물소리가 들렸다. 타일에 부딪히는 시끄러운 물소리가 요란했다. 은서는 그 스마트폰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고개를 숙이고 화면에 적힌 글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화면이 자동으로 꺼져 거실이 다시 짙은 어둠에 잠길 때까지 그녀는 호흡이가 빠지지도 않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지도 않았다. 그저 목구멍에 바싹 마른 모래 한 줌이 꽉 막힌 것처럼 삼킬 수도 뱉어낼 수도 없는 답답함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걸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는 다 식의익숙한 스마트 뱅킹 앱을 열었다. 거래 내역을 터치했다. 조회 기간을 3년 전으로 돌렸다. 첫 번째 이체 내역, 3년 전 10월. 시아버지 가마교양병원에 입원했을 무렵이었다. 두 번째, 세 번째, 108번째. 손가락은 끊임없이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렸다. 이체 내역마다 수취 인강순옥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요양병원에서 청구서가 날아올 때마다 그녀는 매달 꼼꼼히 확인했고 병원비를 전액 결제하고 또 어김없이 100만 원을 더 얹혀서 보냈다. 강순옥 이계인용 돈으로 쓰거나 몸에 좋은 영양제라도 사드시라는 뜻이었다. 지난 3년 동안 요양병원 비가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그녀가 이체하는 금액은 깎인 적 없이 항상 오르기만 했다. 그동안 보낸 돈을 전부 합치면 지난 3년간 그녀가 벌어들인 총 수입의 거의 40%에 육박했다. 그녀는 화면 맨 아래에 자동으로 합산되어 찍힌 어마어마한 숫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강순옥의 눈에는 이 돈이 턱도 없이 모자란 돈이고 뒤로 빼돌리는 돈이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싫어하는 증거였던 것이다. 은서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침대 협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사람이 현실의 밑바닥을 완벽하게 마주하는 그 순간에는 눈물조차 마르기 마련이다. 그저 발끝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뼛속까지 얼려버리는 지독하고 철저한 냉기만이 온 몸이 감각을 마비시킬 뿐이었다. 지난 3년, 그녀는 자신의 피와 살을 각각 끝을 모르는 탐욕스러운 괴물을 키워낸 셈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그 괴물 옆에 서서 아내가 조금씩 뜯어먹히는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방관하고 있었다. 일상은 계속되었다. 은서의 출산 예정일까지는 이제 고작 3주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다 달아 있었다. 몇 걸음만 걸어 도치골이 부서질 듯 한 통증이 밀려왔다. 매일 밤 침대에 베개를 서너 개씩 겹쳐 싸고 거의 반쯤 앉은 자세로 자야 했다. 그런데도 한밤중에 다리에 쥐가 나서 끔찍한 고통에 눈을 번쩍 뜨기 일쑤였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꿰 때마다 옆에 누운 준혁은 코까지 골며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은서는 홀로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켜 근육이 딱딱하게 뭉친 종아리를 제 손으로 꾹꾹 주무르며 경련이 풀릴 때까지 견뎌야만 했다. 시댁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녀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 은서가 막 점심을 먹고 소화를 시키려 거실을 천천히 걷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느릿느릿 문 앞으로 다가가도 어락을 열었다. 문 밖에는 수정이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발치해 두고 서 있었다. 5살 큰 딸과 3살 막내 아들은 각자 손에 장난감을 하나씩 쥐고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고 있었다. 언니! 수정은 여태껏 본 중 가장 화려하게 풀메이크업을 한 상태였고 헤어스타일도 방금 미용실에서 세팅을 받고 온 것이 분명했다. 나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 다녀오기로 했어. 비행기 표는 보름 전에 진작 끊어놨지. 열흘 동안 이 녀석 들언니한테 좀 맡길게. 은서의 미간이 순식간에 확 구겨졌다. 아가씨, 이런 얘기 나한테 미리 한 적 없잖아요?
나 출산이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어머, 미리 말 하나 지금 말 하나 그게 그거지 뭐. 수정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아이들을 집 안으로 확 밀어 넣었다. 요즘 아빠 상태가 안 좋으셔서 엄마도 맨날 요양병원 출근 도장 찍느라도 저희 애들을 못 보잖아. 게다가 언니 지금 집에서 꼼짝 않고 태교만 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애들 어떻게 보는지 미리 예행 연습 좀 하면 좋잖아. 나 진짜 공항 늦었어. 수속 밟으려면 줄 엄청 길단 말이야. 수정은 은서에게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커다란 캐리어 2개를 현관 안으로 쑥 들이밀고는 휙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쌩안이 달려가 버렸다. 은서는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캐리어를 보고 이미 거실로 난입해 소파 위에서 방방 뛰기 시작한 두 아이를 보았다. 그녀의 두 손이 덜덜 떨리며 꽉 쥐어졌다. 스마트폰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울렸다. 역시나 강순옥이었다. 은서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은서야, 수정이 가애들 두고 갔지. 강순옥의 목소리에는 큰 골칫거리를 해결했다는 듯한 근한 희열마저 배어 있었다. 어머님. 저 곧 해 나와요. 지금 아파트 분리수거장 다녀오기도 힘든 몸인데 아가씨가 이 아이들을 열흘이나 저한테 맡긴다고요? 은서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억누른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아니, 너는 애가 말을 왜 그따위로 하니? 널 죽인 뭘 다 내 조카들인데. 강순옥이 말투는 단박엠에 서어졌고 이내 단어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뻔뻔한 가죽을 뒤집었었다. 의사들도 다 그러잖니. 막달에 는자꾸음지 겨야태아한테도 좋고 자연 분만도 쑥 풍쉽게 한다고. 그냥 애들 보면서 운동 삼아 몸 좀 푼다고 생각해라. 딱 열흘이야. 열흘. 눈 딱 감고 참아. 수정 이도맨 날 그조 바터 진식 당구석에 처박혀서 고생하는데 어쩌다 한 번숨통 좀 트고 오겠다는데 새언니 돼서 그 정도 이해도 못 해주니? 은서는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순옥과 입씨름을 하지 않았다. 그저 짐짓 체념한 듯 알겠습니다. 라는 아주 짧은 대답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저녁 6시 준혁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발디 뛸 틈 없이 어질러진 장난감과 악을 쓰며 온 집안을 쫓고 쫓기는 두 조카의 모습에 그는 기겁을 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준혁은 식탁 의자에 앉아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진 은서를 보며 더듬거리며 물었다. 은서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맑고 고요했다. 아가씨 일본 갔어. 열흘 동안. 어머님이 애들 우리 집에 맡기라고 하셨대. 은서는 사실만을 또박또박 짚어주었다. 준혁 씨, 나 지금 당장 양수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야? 나이 아이들 돌 볼 체력도 없고 정신력도 없어. 그녀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것이 그녀가 이 결혼 생활에 그리고 이 남자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다. 지금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해. 이건 너무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씀드려. 와서 애들 데려가시든가 아니면 일본 간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당장 사람 부르라고 해. 준혁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은서의 부풀어 오른 배와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뛰어다니는 조카들 사이를 안절부절 못하며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극도로 난처 한 기색이 역력했고 몹시 짜증이 난 듯 제 머리통을 박박 긁어댔다. 아니 사람 이미 일본에 날아갔는데 지금 와서 전화하면 뭐해? 준혁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목소리를 한껏 낮춰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비겁한 목소리는 은서의 귓바퀴를 정확히 때렸다. 우리 엄마도 요즘 진짜 정신없이 바빠. 아빠 상태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냥 딱 며칠만이야. 당신이 좀 더 와준다고 쳐. 나도 퇴근하면 와서 같이 거들게. 이런 일로 굳이 엄마랑 얼굴 붉히지 마. 서로 감정 상해서 좋을 게 뭐 있어. 응? 은서는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아주 쨍하고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완벽한 해방감이었다. 핏대 세운 분노의 고함도 악에 바친 원망도 숨 넘어가는 오열도 없었다. 실망감 이 바닥을 치고 임계점을 넘어서면 인간은 죽은 듯 한무기력하고고 유한 평온만을 보여줄 뿐이다. 그래. 은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거두었다. 준혁은 그제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듯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니까.
말이 통해서 다행이다. 나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 저녁은 뭐 시켜 먹을까? 배달해 볼게. 은서는 그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 가냉장고 문을 열었다. 계란과의 호박, 그리고 즉석밥 한 개를 꺼냈다. 그녀는 아무 감정 없이 도마 위에서 채소를 다지고 계란을 풀고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칼이 도마에 부딪히며 둔탁하고 일정한 탁탁탁 소리를 냈다. 프라이팬에 두른 기름이 지글지글 끓어올랐다. 10분 뒤 그녀는 볼품없는 볶음밥 2그릇을 식탁에 올려놓고 두 아이를 불러 밥을 먹였다. 그녀는 아이들이 밥을 다 먹어 치우는 것을 지켜보았고 식탁 위에 국물을 질질 흘리는 것도 가만히 보았다. 행주를 가져다 식탁을 말끔히 닦고 그릇들을 싱크대에 쓸어 넣은 뒤수돗물을 틀어 찌든 기름때를 뽀득뽀득 닦아냈다. 밤 9시 지쳐 쓰러진 두 아이는 손님 방침대에서 오라떨어졌다. 준혁은 서재에 틀어 박혀 헤드셋을 낀 채 게임을 하고 있었고 키보드를 요란하게 두드리는 탁원음이 집안을 울렸다. 은서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옷장 앞으로 다가가 제일 밑바닥 구석에 처박혀 있던 중간 사이즈 캐리어를 끌어냈다. 지퍼를 열었다. 비싼 예물이나 보석 따위는 챙기지 않았다. 준혁 이사 준 물건들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평소에 즐겨 입던 임산부복 몇 벌과 산모수첩, 산부인과 진료 기록 망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자신의 여권, 주민등록증, 집등기부등본, 그리고 자기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와 통장, 동물병원 법인인 감도장까지 빠짐없이 챙겨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 차곡차곡 집어넣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기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방에는 지난 몇 달 동안 그녀가 틈틈이 손수 고르고 사모은 베네저고리, 젖병, 겉사계 등 아기용품이 가득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작고 소중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개어 캐리어 빈 공간이 터져 나갈 때까지 빈틈없이 쑤셔 넣었다. 드르륵, 지퍼가 굳게 닫혔다. 은서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바닥에 놓인 그 검은색 캐리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밤이 깊었다. 창밖으로 어쩌다 한 번씩 쌩하고 자동차가지 나가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녀는 블룩 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주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동이 막 트고 있었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제법 차갑고 스산한 안개를 품고 있었다. 은서는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고 품이 넉넉한 베이지색 임산부용 트렌치 코트를 걸친 뒤 평소 신던 한 사이즈 큰 굽 없는 구두를 신었다. 그녀는 서재문을 밀고 들어갔다. 준혁은 밤새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 책상에 엎드린 채 그대로 오아 떨어져 있었다. 등에는 점퍼 하나가 대충 걸쳐져 있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게임 결과 창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은서는 다가 가손을 뻗 어그의 어깨를 툭툭 흔들었다. 하준혁.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서릿발처럼 차가웠다. 준혁은 비몽사 몽간의 고개를 들고 눈을 비비적거리다가 자기 옆에서는 서학의 옆에 세워진 검은색 캐리어를 발견했다. 그는 순간 흠칫 놀라며 잠이 확 달아났다. 은서야? 너 그 캐리어는 뭐야? 어디 가려고? 준혁이 화들 짝 놀라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다 가책상 위 빗물컵을 엎질렀다. 은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동요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죽은 호수 같은 눈빛이었다. 지금 당장 손님 방에 있는 내 동생 애들 깨워. 내 엄마 집으로 데려다줘.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들이게 하지 마. 준혁은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은서가 어젯밤 일 때문에 단단히 삐친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그는 미간을 팥국이며 묘하게 짜증 섞인 그러면서도 어르고 달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진짜 아침 대바람부터 왜 이래? 어제 며칠만 더 데리고 있기로 합의해봤잖아. 내가 퇴근하고 오면 돕는다고 했지? 배가 남산 만한 여자가 이 새벽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그는 손을 뻗어 은서의 팔목을 붙잡으려 했다. 은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길거리에서 마주친 생면 부지의 타인을 보는 것처럼 지독히 도냉냉했다. 하준혁, 내 말 똑똑히 들어. 이번 달부터 내 아버지 요양병원 병원비, 내 엄마 생활비, 그리고 내 여동생 애들 뒷바라지하는 그 잡다한 돈까지 전부 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
은서는 다 너 하나하나의 힘을 주워 내뱉었다. 그 목소리는 얼음판 위에 내리꽂히는 돌멩이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입을 반쯤 벌린 채 그의 뇌는 이 말이 의미를 전혀 처리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이제 단시 원 한 장도 내지 않을 거야. 은서는 충격으로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아파트 내 개인 재산인 거 알지? 너희 집안 구석에 무슨 일이 생기든 오늘 이 시간부로 나 하고는 완벽하게 끝이야. 아무 상관없어. 변은서, 너 놀았어? 준혁이 마침 내재 목소리를 찾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내가 돈을 끊으면 우리 아빠 병원비는 어떡하고 우리 엄마는 어떡하라고. 너 갑자기 미쳐서 왜 이래?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휙 돌아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현관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나갔다. 캐리어 바퀴가 마루바닥을 구르며 무겁고 둔탁한 드르륵 소리를 냈다. 그녀는 현관에다 달아 신발을 고쳐 신고 도어락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변은서, 너 한 발짝이라도 나가기만 해봐. 뒤에서 준혁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차마 숨기지 못한 극심한 당혹감과 찌질함이 잔뜩 묻어났다. 은서는 손잡이를 내리고 문을 벌컥 열었다. 훅 끼쳐오는 새벽의 냉기가 그녀의 정신을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맑게 일깨워주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문턱을 넘어섰고 손을 뒤로 뻗어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다. 철컥. 도어락이 매정하게 잠기는 전자음이 복도를 울렸다. 은서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하행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금세 도착했다. 그녀는 안에 올라 타층수가 내려가는 디지털 숫자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아파트 공동 현관을 빠져나온 그녀는 도로변에서 서 택시를 잡았다. 택시 기사가 내려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어주며 그녀의 부른 배를 보고는 걱정스러운 듯 다정하게 물었다. 아이고, 세대거 뒤로 모실까? 은서는 뒷좌석 시트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조금씩 동이 터오는 서울 시내의 풍경을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수원으로 가주세요.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택시가 차선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은서는 스마트폰을 꺼 내 스마트 뱅킹 앱을 열었다. 지난 3년간 그녀의 목을 조르던 자동이체 설정 메뉴로 들어갔다. 수취 인강순옥, 매월 25일, 350만 원. 그녀의 손가락은 자동이체 해지 버튼 위에서 단일초 애망설임도 없이 화면을 뚫을 기세로 세게 눌렀다. 이어서 신용카드 앱을 여러 준혁이 들고 다니던 가족카드를 찾아 분실 신고 및 거래 정지 버튼을 눌렀다. 화면 위로 초록색 체크 표시가 연달아 떴다. 은서는 스마트폰을 코트 주머니에 쑤셔 넣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서울의 출근길은 서서히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수원에서는 이제 막 새로운 아침이 열리고 있었다. 택시는 수원 18달 구의 조금은 낡고 한적한 골목길에 멈춰섰다. 모퉁이의 자리 잡은 변씨 철물점이라는 간판을 딴 가게는 이미 셔터가 반쯤 올려져 있었고 안에서는 따스하고 노르스름 한백열 등불빛이 새어나왔다. 변상호는 소매 끝이 닳고 색이 바랜 회색 작업복을 입은 체매대 앞에 서서 새로 들어온 나사못 상자를 까서 수량을 세고 있었다. 금속 부품들이 잘그락거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다. 은서는 차문을 열고 내린 뒤 기사가 꺼내 준 검은색 캐리어 손 자비를 넘겨받았다. 아스팔트 바닥에 바퀴가 닿으며 탁 하는 무거운 소리가 났다. 변상호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길가에 서 있는 딸을 한번, 그녀의 손에 들린 빵빵하게 찬 캐리어를 한번 보고는 마지막으로 불룩하게 솟아오른 배의 시선을 멈췄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놀란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당장 달려 나와 호들갑을 떨며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들고 있던 나사못 상자를 매대 위에 내려놓고 작업복 밑단의 손을 쓱쓱 닦은 뒤 성큼 가게 문을 나섰다. 변상호는 은서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캐리어 손잡이를 묵묵히 넘겨받았다. 아침은 먹었냐? 그의 목소리는 오랜 흡연으로 인 해났고 쉰 소리가 났다. 아니요, 아빠. 은서는 언제 저렇게 늘었는지 모를 아버지의 희끗희끗한 구레나룻을 보며 짧게 대답했다. 들어가자. 냄비에 된장찌개 있으니까 데워주마.
변상호는 캐리어를 끌고 몸을 돌려가게 뒤편에 딸린 살림집 쪽으로 걸어갔다. 가게 문을 지나칠 때 그는 셔터를 반쯤 훅 끌어내려 새벽이 찬 공기와 거리의 소음을 막아버렸다. 은서는 아버지를 따라 오래된 나무 냄새와 여름 기름 냄새, 가베어 있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밥상 위에는 금색임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소박한 밑반찬 몇 가지, 그리고 하얀 쌀밥 한 그릇이 차려졌다. 은서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따뜻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위장으로 흘러들어가며 새벽의 향기를 몰아냈다. 변상호는 맞은편에 앉았다를 쳐다보지 않은 채 식탁 위에 긁힌 자국만 빔히 응시했다. 있고 싶은 만큼 있어라. 변상호가 불쑥입을 열었다. 마치 오늘 날씨를 얘기하듯 너무나도 덤덤한 말투였다. 여기가 내 집이다. 숟가락을 쥐는 서의 손가락에 살짝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입안 이 음식을 삼키고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내 아버지 앞으로 밀어놓았다. 화면은 스마트 뱅킹이 이체 내역 페이지에 머물러 있었다. 아빠, 부탁 하나만 할게요. 은서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거 전부 다 출력해주세요. 다음 날 오전 서울 합정동. 구름 사이로 비친 햇살이 은행 영업점 유리문에 쏟아지고 있었다. 강순옥은 지친 보라색 니트를 입고 손에 종이 통장을 꽉 쥔 채 은행으로 들어섰다. 매달 26일이면 그녀는 항상 이곳에 와서 통장 정리를 했다. 은서가 어제 보낸 350만 원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요 며칠 쓸 생활 비명목으로 현금을 조금 찾아가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ATM 기계 앞에 서서 통장을 집어넣었다. 기계가 지잉하는 가벼운 소리를 내며 통장을 삼켰고 몇 초 뒤 다시 뱉어냈다. 강순옥은 습관처럼 통장이 가장 최근 페이지를 펼쳐 잔액 칸으로 곧장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움직임이 뚝 멈췄다. 잔액란에 찍힌 금액은 12,000원이었다. 새로 입금된 내역은 없었다. 마지막 거래는 3일 전 마트에서 해산물을 살 때 결제한 내역뿐이었다. 강순옥은 기계가고 장난 줄 알았다. 그녀는 다시 통장을 집어넣고 잔액 조회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에 커다란 숫자가 떴지만 여전히 12,000원이었다. 이 기계가 왜 이래? 강순옥은 궁시렁거리며 통장을 뽑아들고는 휙 돌아서 서창구 쪽으로 걸어갔다. 창구에 앉은 은행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통장과 신분증을 건네받고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고객님, 계좌 상태는 아주 정상입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은행원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원래 매달 25일이면 꼬박꼬박 350만 원씩 들어오던 돈이 있는데 이번 달엔 왜 안 들어와? 아가씨네 전산 무슨 오류 난 거 아니야? 강순옥이 말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다. 고객님, 말씀하신 그 금액은 기존의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전산 기록을 본이어 제새벽에 송금하시는 분께서 자동이체 설정을 단독으로 해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넘어오지 않은 겁니다. 은행원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내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해지를 해? 강순옥의 목소리가 확 높아지며 근처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그게 말이다. 그건 나한테 고정으로 보내는 생활비라고. 그걸 자기 맘대로 해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가씨 다시 똑바로 좀 확인해봐. 고객님, 송금인 쪽에서 직접 지시를 취소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고객님의 계좌 조작에 관여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송금하신 분께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은행원은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하며 통장을 돌려주었다. 강순옥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통장을 나가챘다. 그녀는 은행을 빠져나와 길가에 서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곧장 준혁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한참을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다. 야, 하준혁! 그기 집애가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강순옥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빽소리를 질렀다. 은행 직원이 그러는데 걔가 자동이체를 끊어버렸대. 돈 20원 한 장 안 들어왔어. 너 어제는 걔가 그냥 성질 나서 친 정간 거라고 했잖아. 이게 성질 내는 거야? 이건 우리 식구들 다굼 어죽으라고 작정한 거잖아. 전화기 너머 준혁은 회사 건물 1층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서 손에 샌드위치 하나와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빛은 강순옥보다 더 흑빛이었다. 불과 30초 전
그는 은서가 줬던 가족 카드를 계산원에게 내밀었지만 카드가 정지되어 결제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참이었다. 엄마, 일단 소리 좀 낮춰. 준혁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다. 주변 동료들이 이하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그는 입을 틀어막고 편의점 밖구석으로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나도 지금 내 카드도 다 막혔어. 걔가 가족 카드까지 싹 다 분실 신고내버렸어. 세상에 그게 사람년이 할 짓이니. 강순옥은 길바닥에서 펄펄 뛰었다. 당장 오늘 요양병원 빚 빠져나가는 날인데 걔가 돈 안 보내면 그걸 무슨 수로 내? 너 당장 수원으로 튀어가. 당장 가서 개머리 채라도 끌고 와. 배가 남산만한 임산부가 어딜 가겠어. 안 봐도 뻔하지. 그철 물점 홀레비 집에 박혀 있겠지. 너 오늘 무릎을 꿇어서라도 걔 모시고 와서 당장 돈 다시 보내라고 해. 준혁은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뱅킹 앱을 열었다. 그의 월급 통장 잔액은 고작 80만 원이 찍혀 있었다. 아버지 요양병원 한 달이 원비만 200만 원이 넘고 거기다 특수간 병비며 영양제값은 따로였다. 이 돈으로는 이자도 갚기턱 없이 부족했다. 식은땀 이준혁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이 가정이 진짜 청구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안락 한 울타리가 기둥 하나만 뽑혀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오후 2시 준혁 2차가 수원 변시 철물점 앞에 멈춰섰다. 그는 곧장 내리지 못하고 차 안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양복 넥타이를 고쳐매며 크게 심호흡을 하고 머릿속으로 변명거리를 쥐어짜냈다. 일단 자세를 낮추고 운서를 살살 달래며 좋은 말로 구슬려볼 작정이었다. 임산부들은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자기가 조금만 납작 엎드리면 곧 태어나라 이를 봐서라도 분명 집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다. 그는 차문을 열고 철물점으로 향했다. 가게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앞쪽에 은서는 보이지 않았다. 변상우가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걸레를 들고 몽키 스패너를 천천히 닫고 있었다. 장인어른. 준혁은 다가 가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억지로 뻣뻣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은서 데리러 왔습니다. 어제 저희 부부 사이에 작은 오해가 좀 있어서 은서가 마음이 많이 상한 모양입니다. 변상호는 손을 멈췄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준혁이 그 억지스러운 미소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탁하게 가라앉았지만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운 그 눈빛으로 준혁을 위아래로 쭉 굴러보았다. 들어가서 얘기하지. 변상호는 스패너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뒤편 살림집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준혁은 변상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의 살림살이는 소박했다. 오래된 나무 탁자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다. 은서는 방 안에 없었다. 장인어른, 은서는 변상호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탁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어 입구에 묶인 실을 풀고 그 안에서 내용물을 쑥 뽑아냈다. 어마어마한 두께의 A4용 지뭉치였다. 좋기 200여 장은 되어 보였다. 변상호가 손목을 스냅하자 그 종이 뭉치가 팍하는 소리와 함께 탁자 위로 묵직하게 떨어졌다. 종이가 장자리가 흩어지며 그 위를 빼곡하게 채운 검은 색표와 숫자 모양이 드러났다. 앉아. 변상호가 탁자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준혁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불안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종이 뭉치에 가서 꽂혔다. 이건 은서가 지난 3년 동안 자기 개인 계좌에서 너희 집 구석으로 송금한 모든 거래 내역이다. 어제 오후에 내가 은행 세 군데를 돌면서 4시간 동안 번호표 뽑고 기다려서 일일이 다 떼온 기다. 준혁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켰다. 그는 맨 위에 놓인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표의 첫 번째 줄에는 강순옥의 개이체 350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장인어른,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준혁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그 숫자들은 마치 바늘처럼 그의 눈을 푹푹 찔러댔다. 자세히 봐. 한 장 한 장 똑똑히 봐. 다 보고 나서 입을 열어. 준혁은 뻣뻣하게 굳은 손을 뻗어 첫 장을 넘겼다. 온통 빨간색 출금 내역뿐이었다. 매건마다 날짜와 수취인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강순옥이 계좌뿐만이 아니었다. 요양병원으로 직행한 입원 비결제 내역, 수정을 대신해 결제해준 조카들 학원비, 심지어 자잘한 신용카, 대금 대납 기록까지 빠짐없이 섞여 있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준혁 20여 장을 넘겼을 때 그의 손가락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껏 희숫자들의 실체를 이토록 적나라하게 직면해 본 적이 없었다. 지난 3년간은 서감의 달금이 빠진 독의 돈을 때려붓고 있었고 자신은 그저 옆에서 당연하다는 듯 구경하며 여보 고생했어 한마디로 퉁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추상적이던 희생이 이렇게 묵직한 종이 뭉치가 되어 눈앞에 던져지자 그 무게감이 사람이 등골을 부러뜨릴 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똑똑히 봤냐? 총합 1억 3천만 원이다. 은서가지 가족카드 쥐어줘서 내 놈의 식비 내고 자동차 보험료 낸 건치지도 않은 거다. 준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바들바들 쥐어짜며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했다. 내가 걔를 때리러 왔다고. 어느 집으로? 내 딸을 현금 인출기 취급하면서 배가 7개월이나 부른 애한테 신우 얘들까지 떠맡기는 거지 옥구덩이로 다시 끌고 가겠다고. 장인어른, 그건 저 희어머니가 잘못하신 겁니다. 제가 단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절대. 앞으로 절대 뭐? 너 지난 3년 동안 은서 대신 뭘 해봤냐? 개 어깨를 짓누르는 짐을 단 한 번이라도 나눠줘 본 적이 있냐? 준혁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뻐끔거렸다. 은서 가임신하고 먹는 엽산 영양제 브랜드가 뭔지 한 통에 얼만지 내 노문 아냐? 준혁은 얼어붙었다. 산부인과 의사가게 태반이 치가 났다는데 자궁경부에서 몇 센티미터나 내려와 있는지 그게 무슨 위험을 초래하는지 넌 아냐? 준혁의 눈동자가 극도로 불안하게 흔들렸다. 너희 집 매달 아파트 관리비 며칠 날 빠져나가는지, 수도 세랑가스비는 어떻게 정산되는지 넌 알기나 아냐? 연이어 쏟아지는 세 개의 질문 앞에 준혁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쥐어짜내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몰랐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마치 고급 호텔에 투숙하는 손님처럼 깨끗한 침 구화제 때 나오는 룸서비스만 누렸을 뿐 그 뒤에서 누군가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변상호는 멘탈이 나가버린 그 한심한 꼴을 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넌 걔 남편 자격도 없고 애비 될 자격은 더더욱 없는 놈이다. 내 놈은 그저 내 어미치 마차락 뒤에 숨어서 내 딸 연피를 빨아먹고 호의호식 한기생충일 뿐이야. 변상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두툼하고 무거운 은행 내역서를 집어들더니 준혁이 품에 팍 쑤셔박았다. 이거 들고 돌아가서 내 어미한테 똑똑히 보여줘라.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빚지고 살았는지 주판알 똑바로 튕겨보라고 전해. 은서는 너 꼴도 보기 싫단다. 당장 꺼져라. 이 지경까지 왔으면 마지막 체면이라도 차리는 게 사람돌이다. 준혁은 종 이뭉치를 끌어안고 마치 척추뼈가 부러진 짐승처럼 비틀거리며 철물점을 빠져나왔다. 한낮의 햇살이 눈을 찔렀지만 그는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도록 추웠다. 같은 시각 일본 오사카. 하수정은 어느 유명한 디저트 카페에 앉아 떡 벌어지게 세팅된 디저트를 앞에 두고 각도를 잡으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면세점에서 마카드를 긁어신 상 명품백을 하나 손에 넣은 차미락이 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화면 상단에 갑자기 발신자 알림이 떴다. 어머니 강순옥이었다. 수정은 미간을 찡그리며 전화를 받았다. 방해받아서 짜증이 난 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왜? 나 지금 친구들이랑 애프터 눈치 마시고 있는데. 티는 무슨 얼어 죽을 티. 너 당장 한국으로 튀어 안 들어와. 내 잘난 새언니가 집을 나가서 돈줄을 싹 다 끊어놓고 내 아빠 다음 달 요양원 비낼 돈도 없고 내가 두고 간 그 새끼들은 온 집안을 다 부수고 난리야. 나 혼자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해? 당장 지금 당장 비행기 끊어서 날아와. 수정 은자리에 얼어붙었고 쥐고 있던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집을 나가? 언니 미친 거 아니야? 수정이 자리에서 펄쩍 뛰며 소리치자 주변 손님들이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임산부가 집구석에 얌전히 안 박혀 있고 어딜 쏘다녀?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 엄마 일단 진정해. 내가 그 언니한테 바로 전화할 테니까. 내가 오늘 아주 뼛속까지 털어버릴 거니까. 아, 진짜 어이없네.
수정은 전화를 끊고 은서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수원 철물점 뒷방. 은서는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에 늙은 나무 한 그루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옆 탁자 위에서 스마트폰이 징징대며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화면에 번쩍이는 이름을 확인했다. 하수정. 은서는 그 이름 20여 초 동안 발광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손을 뻗어 아주 평온하게 통화 버튼을 밀었다. 변은서, 언니 지금 대체 무슨 미친 짓이야? 내가 휴가 좀 다녀오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해서 아예 짐을 싸들고 튀어? 우리 엄마가 지금 혼자 서해둘 보느라 얼마나 뼈 빠지는 줄 알아? 당장 서울로 기어 올라와 서울이에 들 데려가고 엄마한테 돈도 다시 보내. 임신 좀 했다 고유세 떨지 마. 어느 집 며느리는 안 그러고 사는 줄 알아? 은서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멀찌감치 떼고 수정이 그다 발총 같은 개소리가 끝날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주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은서는 자신의 차분한 숨소리만을 들었다. 하수정. 은서가 입을 열었다. 분노도 떨림도 없는 소름 끼칠 정도의 철저한 무관심이었다. 그 아이들, 내가 10달 품어 낳은 내 자식들이 지네 자식 아니야. 내 남편식 당사장 소리 듣고 넌 명품백이나 쓸어 담으면서 내 자식들은 남 이 집에 내팽개치고 신경도 안 썼지. 지난 3년간 내가 내 대신 꼬박 36달을 키워준 거야. 뭐 그래 도명색 이세 언니인데 조카 며칠 봐주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건 과거 얘기고. 지금 이 시간부로 내 새끼들은 내가 알아서 키워.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우라고. 나한테는 더 이상 널 도와줄 의무도 없고 너희 집 구석에 단 1mg의 책임감도 질 생각 없어. 변은서, 언니가 감히 나한테 그따위로 말해? 우리 오빠가 알면 가 만한둘? 내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든가. 걔가 지금 나한테 큰 소리칠 깡이나 남아있는지. 은서는 마지막 팩폭을 날리고는 그 즉시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주소록을 열어 하수정이 이름을 찾아 수신 차단을 먹였다. 다음 은강순옥 역시 차단. 마지막으로 하준혁이 이름을 보고 손가락을 1초 정도 멈칫했지만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고요해졌다. 은서는 스마트폰을 침대 위로 던져버리고 눈을 감은 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 가방금 끓여낸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다. 비로소 온전 한 자유의 냄새였다. 3일 뒤 밤 9시. 합정동 아파트 현관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수정은 눈에 확 띄는 생리모와 캐리어를 질질 끌며 땀범벅이 된 채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일본 여행 일정을 강제로 박살내고 도망치듯 귀국한 참이었다. 현관에 들어 서자마자 시큼한 쉰내와 찌린 내가 뒤섞인 악취가 훅 끼쳐왔다. 거실 바닥은 지뢰밭이었다. 널브러진 장난감, 갈기갈기 찢어진 휴지 조각, 그리고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깔려 있었다. 3살짜리 막내는 소파 구석에 맨발로 주저앉아 악을 쓰며 울어대고 있었고 5살 첫째는 사인펜을 쥐고 거실 벽지에 추상화를 그려대고 있었다. 강순옥은 식탁 의자에 넛이나 간채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었고 얼굴은 누렇게 떴다. 옷에는 애토사물인지 찌개 국물인지 모를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가득 서 있어 불과며 7만에 10년 음폭 상늙어 보였다. 엄마 이게 다 웬 난리야? 이제야 오냐? 내세 언니 나갔어. 다신 안 온단다. 내 오빠 가족 카드도 다 막아버렸어. 내 오빠 지금 차에 기름 넣을 돈도 없단다. 수원으로 개 찾으러 갔다가 철물점에비한테문 전박대당하고 쫓겨났어. 수정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막내 아들이 엄마를 발견하고는 엉엉 울며 달려와 다리에 매달렸고 콧물이 그녀 가세로 산비싼 실크 원피스에 흉하게 묻었다. 수정은 고개를 숙여 꼬질꼬질한 아들의 얼굴을 보고 폭격 맞은 듯한 것일 꼴을 다시 둘러보았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오롯이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무게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도망칠 곳도 뒤치다꺼리를 해줄 호굿의 언니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숨이 턱 막혀오며 뼈저린 공포가 밀려왔다. 준혁은 일주일 내 매일 퇴근 후 차를 몰고 수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변상호에게 국물도 없이 쫓겨났다. 가게 앞에서 버텨보기도 했지만
변상호는 아예 셔터를 확 내려버리고 그를 벌레 보듯 취급했다. 은서 이현금통이 사라지자 그는 매일 수원까지 오가는 기름값조차 감당하기 버거워졌다. 8일째 되던 날 오전 준혁은 드디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하지만 은서의 번호가 아니라 서초동에 위치한 로펌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오후 2시 준혁은 구겨 진양 복을 입은 채 로펌 애밟고 세련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은서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무태 안경을 쓴 이 변호사가 배석해 있었다. 은서 입에는 더블러 있었지만 혈색은 합정동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단정하고 깔끔한 임산 부복을 입은 그녀의 눈빛은 무풍지대의 호수처럼 잔잔했다. 이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두부를 준혁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하 선생님, 이 두 문서는 변은서 일회인께서 제게 작성을 위임하신 겁니다. 먼저 뜯어보시죠. 준혁은 고개를 숙여 서류를 보았다. 왼쪽 문서 이 표지에는 이혼합의 및 재산 분할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른쪽 문서에는 혼인 존속 중가정 경제 및 의무 분배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은서야,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돈 때문에 곧 태어 나래까지 버리겠다는 거야? 은서는 입을 굵게 담은 채등바지에 기대어 그의 눈물겨운 똥꼬쇼를 가만히 감상만 했다. 이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하 선생님, 발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은서 일회인께서는 지난 3년 간남편 측 본가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온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번째 안, 즉 이혼을 선택하실 경우 합정동 아파트는 의뢰인 이결혼 전전액자가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선생님께서는 분할을 청구하실 권리가 없습니다. 가정경제에 기여한 바가 사실 상제로에 수렴하므로 선생님은 맨몸으로 나가셔야 하며 법정 기준에 따른 양육비도 매달 지급하셔야 합니다. 준혁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오른쪽 문서로 손을 뻗었다. 그럼 이거 나 이혼하네. 나 두 번째 안으로 할게. 그는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약서를 허겁지게 들쳤다. 이 변호사가 안경을 쓱 치켜 올렸다. 두 번째 안, 혼인관계 유지. 단, 새로운 의무 분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의뢰인은 향후시 부모님 및 누이 관련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 선생님은 남편이자 예비아빠로서 가정 내 실질적 운영을 전담하셔야 합니다. 이걸 선택하셨으니 구체적인 이행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변호사는 손에 든 메모장을 펼치고 준혁을 많이 쳐다보았다. 하 선생님, 합정동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달에 납부하셔야 할 관리비가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10몇만 원? 28만 5천 원입니다. 겨울철과 여름철 가스비 평균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준혁이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은서를 쳐다보았지만 은서는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그를 보고만 있었다. 아기 출산까지 3주 남았습니다. 의뢰인께서 준비해둔 분유 브랜드가 무엇인지, 일주일에 몇 통을 소비하며 한 통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생 아용 기저귀는 현재 몇 달치가 구비되어 있고 사이즈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정막. 회의실에는 에어컨 바람이 새어나오는 미세한 소리만 윙윙거렸다. 준혁은 자리에 앉은 채 바지춤을 미친 듯이 꽉 움켜쥐었다. 그는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집 구석이 굴러가기 위한 그 어떤 사소한 디테일도, 생존에 직결된 그 어떤 정보도 그는 아는 것이 없었다. 저놈의 계약서 앞에서 그는 마치 글자 하나 못 읽는가 막눈이 두꺼운 법전을 읽으라고 강요받는 것 같았다. 은서는 그를 쳐다보았다. 이마에 맺힌 식은 땀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동공을 빠짐없이 눈에 담았다. 이게 그녀가 4년을 사랑했고 3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의 밑바닥이었다. 진짜 책임감 앞에서 바람 불면 날아 갈껍데기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 얄팍함. 은서는 천천히 허리를 세웠다. 그녀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결 재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찝지 않고 망설임 없이 왼쪽에 이혼 합의서를 짝이 앞으로 끌어왔다. 펜 뚜껑이 열렸다. 펜촉 이종이에 닿으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은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혁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나 그 합의서를 뺏으려 했다. 이 변호사 가다노하게 손을 뻗어 그를 제지했다. 은서는 덤덤하게 자기 이름을 적고 개인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 합의서를 준혁 앞으로 밀어주었다. 사인의 준혁 씨.
이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당신 머리로는 평생 못 풀어. 억지로 용 쓰지 마. 준혁은 합의서에 찍힌 붉은 도장 자국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 AB 바람을 막아주던 그 견고했던 방어막을 자기가 직접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름 뒤 합정 동아파트의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아파트 출입카드 도무효 처리되었다. 준혁은 자신의 옷가지 몇 벌을 쑤셔 넣어 은종 이상자 몇 개를 들고 아파트 1층에 서서 한때 자신의 방이었던 창문을 쓸쓸하게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 지하철역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그는 과천에 있는 어머니의 낡은 빌라로 짐을 쌌다. 은서라는 듯 든한 물주가 사라지자 시댁의 생활은 브레이크 없이 나락으로 처박혔다. 요양병원비 가밀리자 시아버지는 1인실 특실에서 6인실 1 반병동으로 쫓겨났다. 그 병실은 소독약 냄새와 찌든 배설물 냄새가 섞여 코를 찌르는 곳이었다. 간병인 한 명이 여러 환자를 돌봐야 했기에 체위 변경이나 몸을 닦아주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강순옥이 참다 못해 병실에서 간병인과 멱살을 잡을 뻔했지만 간병인은 콧방귀를 끼며 받아쳤다. 아줌마 내가 낸 돈으로는 딱 요만큼 서비스밖에 안 나가요. 불만이면 모시고 가서 댁에서 직접 수발 드시든가. 강순옥은 그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녀는 분통이 터 저 교회로 달려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교인들에게 눈물을 쏟으며 하소연했다. 공짜 믹스 커피가 든 종이컵을 부들부들 떨며 그녀는 훌쩍거렸다. 우리 은서 구독한 년 어쩜 그렇게 매정해. 말 한마디 없이 야반도 주하더니 돈줄을 싹 말려버렸어. 나 같은 늙은이는 그냥 과 죽어버리라는 거지. 평소 같으면 맞장구를 쳐주었을 교인 할머니는 이번엔 입을 꾹 다물었다. 상대방은 들고 있던 종이컵을 천천히 내려놓고 강순옥을 비 쳐다보았다. 순옥아, 내가 바른 말 하나 할게. 며느리가 지난 3년 동안 너희 집안 돈 다 대주고 살림살이 다 책임지고 내 영감병 수발에 내 딸려내 새끼들까지 다 걷어먹였어. 그 3년 동안 내가 그 애한테도 손 맞잡고 고맙다. 고생 많았다 진심으로 인사 한 번 건넨 적 있니? 강순옥은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다. 입을 뻐끔거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애가 무슨 전생에 너희 집안의 빚진 죄인도 아니잖아. 사람 지내글 그만큼 빨아먹었으면 미 안 한 줄 알아야지. 뼈골까지 안 빼준다고 원망을 해. 세상에 누가 누구 시중 드는 게 당연한 법이 어딨냐. 그날 이후 강순옥은 두 번 다시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그녀는 평생이 알량 한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쳐 박고과 청구축 아파트 단지에서 파출 부위를 시작했다. 물 빠진 앞치마를 두르고 남의 집 싱크 대화 변기를 박박 문지르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플 때마다 그녀는 임신 한 배를 안고 주방에서 요리하던 은서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 뒤 늦은 뼈저린 후에는 무딘 칼날이 되어 하루하루 그녀의 신경을 난도질했다. 그리고 수정은 화려한 애프터 눈티와 면 세점 쇼핑에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적당히 꿀 빨던 파트타임 알바마저 때려치우고 집구석에 갇혀 오직 육아에만 매달려야 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괴성에 눈을 뜨고 밤이면 똥기저귀가 산 더미처럼 쌓인 쓰레기통 옆에서 멘탈이 털려 오열했다. 그녀는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며칠 만에 좀 봐달라는 그 가벼운 말 한마디 뒤에 사람이 피를 말리는 얼마나 처절하고 끝없는 피로가 숨어 있었는지를. 서울에 첫눈이 펑펑 내리던 날 은서는 수원이 한 산부인과에서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를 순산했다.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서 있던 변상호는 아이의 힘찬 울음소리가 터 전화오는 순간 평생 눈물 한 번 안 흘리던 그 투박한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아기 위출생신 고서에 올라간 이름은 변우진이었다. 은서의 성을 따랐다. 3개월 뒤 은서는 출산 휴가를 마치고 컴백했다. 아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입주 이모님에게 부탁하고 그녀는 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동물병원 진료실에 앉았다. 동업자 김 원장이 방긋 웃으며 매출장부를 내밀었다. 변 원장님, 쉬시는 몇 달 동안 우리 병원 매출이 또 뛰었어요. 은서는 컴퓨터 모니터에 떠오른 초록색 입금 내역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이 숫자들은 밑빠진 독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헛돈이 아니라 그녀와 우진이가 밟고 설 단단하고 눈부신 미래 그 자체였다. 반년 후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 은서는 우진이를 안고소아과 진료실 박복도에서 영유아건 간검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진이는 그녀의 어깨에 찰싹 엎드려 쪽쪽이를 빨며 얌전하게 있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준혁이 휠체어를 밀고 내렸다. 휠체어에는 여전히 사지가 마비된 시아버지가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 옆을 강순옥이 바짝부터 걷고 있었다. 강순옥은 몰라보게 폭삭 늙어 있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허리는 눈에 띄게 굽었으며 색이 칙칙하게 바랜 낡은 점퍼 쪽 아리를 걸치고 있었다. 손에는 접수증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병원비에 대한 지독한 공포와 찌든 피로감만이 가득했다. 그들이 소아과 외래구역을 지나칠 때였다. 강순옥이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시선이 바닥에 박힌 듯 멈춰섰다. 그녀는 은서를 보았고 은서의 품에 안겨있는 뽀얗고 동포동 한건강한 아기를 보았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준혁도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휠체어를 밀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불과 3미터 이 거리. 강순옥은 은서를 뚫어지게 보았다. 한때 그토록 표독스럽고 계산기만 튕기던 그 뱀 같은 눈빛에는 이제 흐리멍덩 한온탁 함과 감출 수 없는 초라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당장이라도 은서야라고 부르거나 자신을 할머니라 불러야 마땅 할급핏덩이를 안아보고 싶은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세련되고 단정한 은서의 모습과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얼굴을 마주하고는 끝내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강순옥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준혁의 휠체어 뒤로 쪼그라들듯 숨어버렸다. 마치 자신의 찌든간 안의 냄새가 상대방에게 옮겨붙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은서는 그들을 보았다. 통쾌한 사이다 같은 복수심도 그렇다고 다 내려놓은 듯 한자비로운 미소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앞의 세 사람이 한때 자신의 인생에 덜어 운얼룩을 남겼던 빛바랜 쓰레기통처럼 느껴졌다. 그 질척하고 숨 막히던 압박감은 이미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다. 은서는 아주 차분하게 시선을 거두고 몸을 돌려 우진이를 제 품에 더 꽉 끌어안았다. 안내방송에 서변우 진환자를 부르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두 번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초저녁, 은서는 합정 동아파트로 돌아왔다. 이모님이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놓았다. 은서는 손을 씻고 식탁 앞에 앉았다. 거실은 고요했고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뽀얀 수증기 소리만 잔잔하게 들렸다. 아기 침대에 눕힌 우진이는 새근새근 꿀잠에 빠져 있었고 작은 가슴팍이 숨을 쉴 때마다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였다. 오늘은 25일. 만약 반년 전 오늘이었다면 그녀는 치골이 부서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소파에 쭈그려 앉아 350만 원이라는 숫자를 누르며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 텅 빈 냉장고 같은 집구석에서 서재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한심한 게임 키보드 소리를 들으며 뼈저린 원망을 삼켰을 것이다. 은서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은행에서 보낸 알림 문자가 떠 있었다. 비톡 촉장도 잔액 부족으로 이체가 실패했다는 알림도 아니었다. 동물병원에서 결산된 이번 달 쏠쏠한 배당금 입금 알림이었다. 0이 끝도 없이 달린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숫자였다. 은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기 방문 앞을 서성이며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아기 침대올 타리 위로 사뿐히 내려앉아 있었다. 은서는 손을 뻗어 아들의 보들보들한 볼따구를 살짝 만졌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 몽글몽글한 온기는 진짜였고 눈물나게 따뜻했다. 그녀는 오직 자신과 우진이만을 위하니 온 전 한우주를 둘러보았다. 뻔뻔한 빨대들의 요구도 피말리는 무관심도 죽어라 갚아도 끝이 없는 밑빠진 독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온 전 한 내 집, 내가 번 내 돈, 그리고 내가 10달 품어 낳은 내 새끼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던 그 끔찍한 블랙홀은 그녀의 손으로 직접 시멘트를 발라틀어 막아버렸다. 이제부터 그녀가 흘리는 모든 땀방울, 뼈 빠지게 번 모든 돈,
그녀가 쏟아붓는 모든 사랑은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롯이 그녀 이비옥한 땅에만 촉촉하게 스며들 것이다. 초겨울 찬 바람이 합정 동거리를 쓸고 지나갔지만 아파트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눈부셨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도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